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4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3파전으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11명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통상장관들이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미국이 관세와 안보, 자원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선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캠프 내에서 상임 고문으로 통했는데 대선 당일 아침까지 캠프에 일일 보고를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사라졌던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자가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3파전이 됐고 국민의힘은 11명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국내의 내수 문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때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받쳐줘야죠.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강화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동차 부품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관세 대응을 위한 방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런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보다 훨씬 많은 11명의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장은 현재 세대에게는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게는 생존입니다.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보수 당원들을 염두한 걸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육공 시절의 상징적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함께 박정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저도 바로 하겠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SNS를 통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선 일정과 규칙이 확정됐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두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건 대선 한 달을 앞둔 시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정권 교체를 향한 빛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의 경선 레이스는 전국구로 펼쳐집니다. 예비 후보들이 권역별로 다니며 합동 연설회를 통해 당심을 묻는 건데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사이 후보자 토론은 2차례 진행됩니다. 일반 국민의 생각은 따로 물어서 당심과 민심을 50%씩 반영해 최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마지막 경선 날인 27일에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가 더 많은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경선 참여를 공식화한 후보는 모두 11명입니다. 경선 기간은 짧지만 후보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비전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경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 선관위는 이들 중 부적격자를 거른 뒤 2개 조로 나눠 19일과 20일에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오는 22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에 오를 4명을 정합니다. 오는 24일에서 25일 4명의 예비 후보들 간의 1대1 주도권 토론회가 4차례, 26일에 4인 후보자 토론회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 뒤 29일에 당심과 민심 50%씩을 반영해 최종 경선에 오를 2명을 가릅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이대로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만 아닐 경우 30일에 양자 토론을 한 뒤 또다시 당심과 민심을 물어 다음 달 3일에 최후의 1인을 결정합니다. 이 일정대로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르면 29일, 늦으면 다음 달 3일에야 나오는 상황. 양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윤곽은 6.3 조기 대선 한 달 전쯤인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정도에나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다음 주면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은 먼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우리나라를 압박해오고 있는데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까지 묶은 이른바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방미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빨리 합의할수록 유리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조건으로 25%로 예고된 관세를 낮추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와 조선협력 등이 카드로 꼽힙니다. 문제는 방위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한 총리와의 통화에서 군사보호 비용을 거론하며 방위금 분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를 현금 인출기를 뜻하는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100억 달러는 현재 방위비의 10배인 14조가 넘는 비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포함되는 패키지 딜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방위비는 관세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새 정부로 넘겼습니다. 국익이라는 하나만 보고 저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이어 다음 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를 한국에 보내는 등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적 끝에 잡은 용의자는 숨진 가족들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업 실패를 비관한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서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는 남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가장입니다. 이 남성은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80대 노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대와 20대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남동생 가족 상태가 걱정된다며 남성의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어제 오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곧바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현장엔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상태였고 50대 가장이 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도 죽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사라진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타살 흔적이 있으니까 살해라는 게 이제 어쨌든 확인이 됐던 거고요. 결국 1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약물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 조사만 이뤄졌던 만큼 남성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범행 동기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금융 기록과 채무 관계 등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사망자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11번째 찾아온 4월에 유족들은 다시 안산으로 향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16재단은 오늘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을 엽니다. 온라인에서도 기억은 힘이 세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세월호를 추모하는 해시태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결론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에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을 재결했다고 밝혔는데 세월호의 침몰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조타기의 작동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선원들의 구호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들이 외부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과 달리 외력설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관세 전쟁을 두고 한 말이 중국의 반미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엔 홍콩의 최고 책임자가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让美国那些乡巴佬们在中华民族5000年文明面前去哀鸣吧。 현지 시각 15일 중국 정부의 홍콩 책임자인 샤바오룽 주임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촌놈이란 발언을 한 건 얼마 전 벤스 부통령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We borrow money from Chinese peasants to buy the things those Chinese peasants manufacture. 두 나라가 관세율을 올려가면서 보복을 이어가는 사이에 중국 공장들이 미국 제품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I guess most of you know the price of Lululemon or other big brands. They sell you a legging pants for $100. And guess what? Here in these two factories, you can get them for around $5 to $6. We are the same group of people, the same group of artisans who have been making the boutique bags for those luxury brands. 몇 달 전 게재했는데 최근 들어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영상들이 중국 내부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향해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He also wants to see Harvard apologize, and Harvard should apologize for the egregious anti-Semitism that took place on their college campus against Jewish Americans. 현지 시간 15일, 하버드가 면세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이 내놓은 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정치적, 이념적이고 테러리스트를 지지하거나 영감을 받는 질병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치단체로서 세금을 매겨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교내 정책을 변경하라는 요구에 하버드 대학은 학교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다른 어떤 대학도 연방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3조 원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받는 면세 지위까지 박탈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른 교육기관에 하버드가 모범을 보였다며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법적이고 서투른 시도라고 대학을 지지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위상이었는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대화를 봤더니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건진 법사에게 선거 관련 조언을 구하고 건진 법사는 윤 의원을 격려하면서 후보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18가지 허위 경력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끈끈이 거기에 대한 해명과 설명과 또 필요하다면 사과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고조된 이날 오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공식 배우자팀 구성을 논의 중이라는 이른바 찌라시를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전 씨는 의원님들을 공격하는 음해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 권 의원과 제가 완전히 빠지는 게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라고 묻습니다. 건진 법사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한다며 진정한 사람이 두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빠진다 하면 기운 빠지고 힘들어 하실 것이라 답했습니다. 캠프 핵심 실세로 불렸던 윤핵관 윤 의원이 조언을 구하자 건진 법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의중을 답해준 겁니다. 이어 대선판 음해는 당연하니 예민하게 반응 말라며 다독이고 자신 있으니 걱정 마라. 당선은 확정이니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격려한 것도 건진 법사 쪽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며 국회의원보다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건진 법사는 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한 사람 중 한 명이라 윤 의원이 조언을 구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어느 쪽이 더 운이 좋겠는지 물어본 거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캠프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어깨를 두들기며 등장한 이 사람이 바로 건진 법사입니다.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상임 고문으로 통했는데 건진 법사는 이 조직을 지휘하면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툭툭 치는 남성, 건진 법사 전성배 씨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전부 다. 이처럼 전 씨가 네트워크 본부를 쥐락펴락한 정황은 법사폰에도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전 씨는 네트워크 본부 소속 본부장 19명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 상임 고문이라 소개하며 윤석열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향해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구독회원 증가분을 유미디어 팀장에게 보고하면 반영하겠다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본부장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열심히 뛰겠다고 답합니다. 한 본부장은 존경하는 고문님, 충청 지역 필승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님과 협의해 일정 잡아주시길 간곡히 소망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건진 법사에게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자 내역을 전 씨에게 제시하며 네트워크 본부장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씨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보고한 것 같다고만 답했습니다. 승려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비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결국 캠프 내의 네트워크 본부는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투표일까지도 대선 캠프는 직함도 없는 건진 법사에게 일일 보고를 보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 씨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전 씨가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던 네트워크 본부까지 해체시켰습니다. 고문이라는 건 자기가 알아서 쓰는 명칭에 불과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선대위 활동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본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이 같은 조치에 아랑곳 않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법사폰에서 나왔습니다. 대선 투표일인 2022년 3월 9일 이른 아침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 부본부장 김모 씨가 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고모님 마지막 1일 보고 올립니다라며 보고서 3장을 첨부했습니다. 김 씨는 또 선거백서는 5본 부장이 따로 고모님께 보고드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해체되긴커녕 대선 당일까지도 대선 캠프 1일 보고서와 선거 백서까지 보고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조직 해체 뒤에도 종전과 같이 선거운동을 지휘한 것이냐고 묻자 전 씨는 김 씨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내게 보여주려고 자료를 보냈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부본부장이 전 씨에게 잘 보이려고 캠프 내부 자료를 보고했단 얘기입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20대 대선뿐 아니라 다른 선거운동에도 관여해왔는지 물었지만 전 씨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12.3 계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던 강의구 부속실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건 지난해 12월 15일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강 실장은 같은 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미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뒤였던 겁니다. 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역할을 두고 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수뇌부에 계엄 계획을 말한 뒤 관련 지시를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한 사람도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무위원들에게 줄 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강 실장의 휴대전화기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비서관이었던 강 실장은 대통령실에 와서도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부속실은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속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한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